1930년 미국의 범죄를 장악하고 뒷세계의 절대 권력자로 있던 시카고 마피아의 두목인 알카포네를 검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수사관이었던 엘리엇 네스가 되죠. 마피아 체포에 성공한 이후부터는 엘리엇 네스라는 이름 앞에는 항상 당대 최고의 수사관이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고요. 엘리엇 네스에 대한 명성은 미국 전역에 퍼졌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지만 젊고 유능했던 이 엘리엇 네스의 생활은요, 말년이 되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초라하고 궁핍한 생활을 했었다 그래요. 마피아를 분해시키면서 새로운 정의의 권력자가 된 수사관은요, 어쩌다가 몰락하게 된 것일까요? 그 계기는 바로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발생한 미해결 사건이었던 토르소 연쇄살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은 1935년 9월 23일 대낮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미국 클리블랜드와 피츠버그 사이를 오가는 기찻길이 놓여있는 킹스 베리런 자카스힐이라는 곳에서 두 명의 10대 남자아이들이 놀면서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두 아이 중 한 명인 제임스 와그너라는 아이는 친구에게 달리기 시합을 제안했어요. 그리고 이걸 친구가 받아들이면서 갑작스러운 달리기 경주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앞서 나가는 쪽은 제임스였다고 그래요. 자신이 내기에서 이길 것 같은 마음에 웃으면서 달리던 제임스는 목적지가 바로 코앞이었는데 길가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자리에 멈춰 섭니다. 곧이어 뒤따라오던 친구도 달리기를 멈추고 제임스에게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봤죠. 제임스는 말없이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켰다 그래요. 손가락 끝에 보이는 것은 어떤 정체불명의 냄새나는 물체였습니다. 저게 뭐지? 라는 생각에 호기심이 든 두 아이는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달리기 시합을 하던 것도 잊은 채 알 수 없는 이 물체에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코를 찌르는 냄새 때문에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가까워진 두 아이는요, 이 냄새의 정체를 알게 되고는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칩니다. 이날 아이들이 발견한 것은요, 목이 잘려지고 팔, 다리가 토막난 남성의 시신 일부였어요. 제임스 와거너가 발견한 토막 사체가 누구인지도 밝혀지기 전에 같은 날인 9월 23일 1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또다시 남성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됩니다. 첫 번째 발견된 시신의 나머지 토막을 찾기 위해서 수사하다가 발견된 이 두 번째 사체의 신원은요, 에드워드 안드레시라는 이름의 28살 인근 마을에 살던 주민이었어요. 안드레시의 경우 사망한 지 2-3일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되었고요. 머리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쉽게 신원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아이들이 발견한 첫 번째 남성의 경우에는 약 50대 정도로 추정된다라는 것 외에 시신의 훼손이 심각해서 신원이 밝혀지지는 못했습니다. 이 두 구의 시신은 앞으로 벌어질 끔찍한 연쇄살인의 시작이 되었죠. 클리블랜드의 주민들은 겁에 질린 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고요. 빨리 범인이 잡히고 사건이 해결되기만을 바랄 뿐이었어요. 끔찍한 모습을 한 두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한동안 클리블랜드는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또다시 사건이 벌어졌죠. 주민 여성이 기르던 강아지와 함께 산책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 강아지가 갑자기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강아지는 버려진 바구니에 들어있는 햄 냄새를 맡고 이것을 먹으려고 했던 건데요. 이 주인 여성도 강아지를 따라서 바구니 앞으로 다가갔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햄을 보고는 깜짝 놀란 나머지 이 바구니를 던져버립니다. 강아지가 먹으려고 했던 것은 햄이 아니라 머리와 팔다리가 잘린 여성의 몸통이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요, 바구니가 발견된 인근 마을을 샅샅이 전부 뒤져봤고요. 결국 주변 공원에서 남은 신체 조각들도 찾아냅니다. 이 여성의 신원은 비교적 빨리 밝혀졌어요. 플로렌스 제네비브라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형태의 시신이 3번이나 연속으로 발견되자 경찰들은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죠. 그리고 더 유능한 수사관이 자신들을 이끌어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해결할 사람으로 시카고의 대통령이었던 알카포네를 감옥으로 보냈던 언터처블 엘리엇 네스가 결정되었어요.
이 소식에 클리블랜드 주민들은 엘리엇이 알카포네를 검거했을 때처럼 사건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환영해줬고요. 언론에서도 범인은 이제 자기 머리를 엘리엇에게 바쳐야 될 것이다 라는 기사를 쓰면서 범인 검거가 빠른 시일 안에 가능할 것이라는 큰 기대를 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대 최고의 수사관이라는 엘리엇 네스조차도 범인 검거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던 거죠. 과연 정의의 권력자였던 엘리엇 네스에게는 이 사건을 겪으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엇 네스가 클리블랜드에 온 이후 범인은 겁을 먹기는커녕 오히려 보란듯이 더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고요. 토막낸 몸통과 시신들을 현장에 펼쳐놓으며 자신의 범죄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클리블랜드에서는 1935년 9월 23일 제임스 와그너가 발견한 신원미상의 첫 희생자를 시작으로 1938년 8월 16일 역시 정체를 알 수 없는 백골 여성이 발견될 때까지 약 3년간 총 12구의 토막 시체들이 발견됩니다. 희생자들 중 신원이 밝혀진 사람은 두 번째로 발견된 에드워드 안드레시와 세 번째로 바구니의 시신 일부가 담겨 있었던 플로렌스 제네비브, 그리고 여덟 번째로 발견된 로즈 웰레스 3명뿐이었고요. 다른 9명의 희생자들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시신이 심각하게 훼손돼 있었고 이미 많이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클리블랜드 박물관에 사건 자료와 시신의 일부 얼굴을 이제 전시해 놨어요. 데드 마스크들이 이제 전시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클리블랜드에서 발생한 12건의 연쇄살인 사건을 살펴보면은 몇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는 있어요. 12명의 피해자들은 주로 머리나 몸통, 양팔, 양다리가 토막난 상태로 발견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몸통을 뜻하는 이탈리아 단어인 토르소를 붙였어요. 그래서 클리블랜드 토르소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범인은 피해자들의 시신을 토막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산채로 머리를 잘랐을 정도로 매우 잔인하고 끔찍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시체를 훼손했어요. 남성일 경우에는 성기를 절단했고 잘린 성기는 시신 근처에 버려진 채 발견되기도 했었죠. 12명의 피해자들 중에 온전히 신체 전부를 수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든 희생자들의 시신 일부는 사라진 상태로 발견되는 점도 공통점이었죠. 예를 들면은 유일한 흑인 피해자로 알려진 8번째 희생자 로즈 웰레스의 경우를 보면은 시신의 대부분은 찾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갈비뼈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즈 웰레스와 같은 날 발견된 다른 남성은 시신이 사지가 절단되었고 내장이 꺼내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잘려진 머리를 찾지 못합니다. 마치 범인은요,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분을 하나씩 모아서 그 소설 프랑켄슈타인이라도 만드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1938년 4월 8일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다리가 강 위로 떠올랐어요. 그 후 3주 뒤에는 동일인의 것으로 생각되는 시신의 일부도 떠올랐지만 여성의 머리는 끝내 발견되지 않습니다. 한 지역에서만 10번째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부패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10번째 피해자의 신원도 밝혀지지는 못했어요. 사체에서 유일하게 약물 성분이 검출되긴 했지만 이것도 수사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3년간 특정 용의자 하나 찾아보지 못하고 희생자 수가 늘어만 가자 클리블랜드의 시민들은 수사관으로 온 엘리엇 네스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1938년 8월 16일 쓰레기장에서 같은 날 발견된 11번째와 12번째 희생자 남녀 한 쌍의 머리 없는 토막난 시체가 이어서 발견되자 사람들의 비난과 뜻대로 풀리지 않는 수사 진행에 화가 났던 엘리엇은요, 결국 침착함을 잃어버리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했던 최악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엘리엇 네스와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시신들이 모두 사지가 절단되어 있는 데다가 희생자들은 대체로 죽은 지가 꽤 오래 지난
후였기 때문에 부패가 심각했고 많은 부분이 훼손됐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1930년대 당시 클리블랜드에는요, 대공황의 여파로 클리블랜드 플래츠라고 불리는 가난한 사람들만이 모여 사는 어떤 일종의 슬럼과 같은 지역이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대부분 출신지나 신원을 명확하게 알아내기가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과 엘리엇 네스는 아마도 희생자들의 대부분이 이곳 클리블랜드 플래츠 출신이고 범인은 이 점을 노려서 플래츠 주민들만을 노려서 살해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도중에 마지막 11번째와 12번째 시신이 연달아 발견되자 화가 난 엘리엇 네스가 클리블랜드의 경찰과 소방관들을 총동원해서 이 플래츠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모두 검거해버립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 플래츠에서 살고 있던 주민들의 동의가 전혀 없이 엘리엇 네스의 단독 결정으로 이 지역을 강제로 철거시켜버렸어요. 이 일을 장기간 해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던 엘리엇 네스에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비난을 했었겠죠. 완전히 엘리엇 네스에게 등을 돌렸을 거예요. 하지만 클리블랜드 플래츠가 사라지자 신기하게 사건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살인은 멈췄지만 당대 최고의 수사관이라고 불리던 엘리엇 네스조차도 끝내 풀지 못한 클리블랜드 토르소 살인사건은 이렇게 범인의 정체가 미궁 속에 빠져버린 채 미스테리로 남게 되었어요. 클리블랜드 토르소 사건은 지금까지도 범인을 찾지 못한 미국의 미제 사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있었죠. 그중 유력한 용의자가 2명이 있었는데요. 먼저 프랭크 돌레잘이라는 남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랭크는 두 번째 희생자인 안드레 씨와는 아는 사이였고요. 세 번째 희생자였던 플로렌스의 전 애인이기도 했으며 8번째 희생자인 로즈 웰레스가 자주 가던 식당의 단골 손님이었어요. 게다가 프랭크는 평상시에는 거친 말투를 사용하는 중년 남성이었고요. 술에 취하면 소지하고 있던 칼로 사람들을 향해 휘두르면서 위협하는 주사도 있었습니다. 희생자들과도 일정 이상의 친분이 있던 데다가 항상 흉기를 소지하고 다녔다라는 점에서 프랭크를 엘리엇과 경찰들은 당연히 의심할 수도 있죠. 이렇게 프랭크 돌레저는 사건이 일어난 지 4년 만이었던 1939년 7월에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백도 했어요. 프랭크를 체포한 경찰들은 사건이 해결되었다 싶은 마음에 안심하고 있었죠. 그런데 막상 재판이 시작되니까 사건이 원점으로 되돌아와 버려요. 프랭크가 재판에서 자신이 한 자백들이 경찰의 협박과 폭행으로 인해서 거짓 자백을 한 것이라면서 자신의 진술을 바꿨고요. 오히려 억울한 것을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재판이 중지되었고요. 재수사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유력 용의자였던 프랭크 돌레잘은 재판이 끝나고 한 달 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의문사를 당하게 돼요. 프랭크 돌레잘의 의문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클리블랜드 지역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많은 추측들이 돌기 시작했죠. 하지만 경찰들은 프랭크의 죽음을 간단하게 병사로 처리해버렸고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토르소 사건의 또 다른 강력한 용의자는요, 바로 이 프란시스 스위니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 1차 세계대전 때 의료병으로 전쟁에 참전했었고요. 많은 외과 수술 경력을 가진 베테랑 외과 의사였어요. 토르소 사건의 시신들이 매우 정교하게 절단되었다라는 점에서 범인은 의학적 지식을 가졌을 것이고, 안전하게 시체를 운반하려면 자동차가 있는 상류층 사람의 남성들도 살해하기 위해서는 건장한 체구가 필수적이다 라는 프로파일링을 했었는데요. 이 모든 조건에 완벽하게 맞는 사람이 바로 스위니 박사였던 겁니다. 거기에 이 스위니 박사는 사건의 용의자로 2번이나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기도 했어요. 모두 2번의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죠. 거짓말 탐지기 전문가라는 사람은 수사관인 엘리엇 네스에게 박사는 당신이 잡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굉장히 스위니 박사를 당시 토르소 사건의 범인이라고 확신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엘리엇 네스는 결국 이 스위니 박사를 검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당시 스위니가 정신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를 100% 믿을 수가 없었고 범인일 것 같다라는 심증은 있지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딱히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끝내 엘리엇 네스는 프랜시스 스위니 박사가 범인이라는 물증을 찾아내지 못했고요. 수사가 이대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의자였던 이 프랜시스 스위니 박사는 이전부터 앓고 있던 정신병으로 정신병원에 주사를 받은 직후에 바로 입원을 했고요. 그곳에서 사망하게 됐어요. 현재 이 사건을 두고, 토르소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프랜시스 스위니 박사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하지만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도 불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범인이라고 해도 이미 이 사건이 벌어진 지 80년 이상이 지났고요. 현재로서는 사실상 진실이 밝혀지기는 힘들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 이후 엘리엇 네스는 사건 해결에 실패했지만 그대로 클리블랜드에서 한동안 머물러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 연쇄살인 사건의 검거 실패와 클리블랜드 플래츠 지역을 강제로 철거시킨 이유로 엘리엇 네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었죠. 이 와중에 엘리엇 네스가 뺑소니 사고 그리고 여러가지 스캔들에 휘말려요. 그래서 사건 이후 3년 만인 1941년에는 경찰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깝게 지내고 있던 정치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전에 최고의 수사관이었다라는 경력을 내세우고 47년도에 클리블랜드 시장 출마에 도전을 해요. 하지만 낙선하게 됐었죠. 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전 재산을 쏘아 부었던 탓에 낙선 이후 엘리엇의 생활이 급격하게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선거 1년 후 1948년에는 그나마 일해오고 있던 주당 $60를 받아보던 일자리마저 잃어버리게 되고 가난하게 살다가 1953년부터는 금주법이 있던 시대에 마피아와 싸웠던 내용의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죠. 책의 제목은 자신의 별명을 본따서 건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언터처블이라고 지었는데요. 1957년에 출간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엘리엇 네스의 이름이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유명세를 떨치게 되었죠. 하지만 엘리엇 네스는 이 책이 출판되기 6개월 전에 54살의 나이로 심장마비에 걸려 사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출판된 책을 보지 못했고요. 자신이 젊었을 때 붙잡았던 알카포네처럼 초라하게 생을 마감했었죠. 마피아 두목 알카포네를 잡은 엘리엇 네스에 관련된 그 토르소 연쇄살인 사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관련된 이야기 몇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블랙 달리아 사건을 검색하면 찾을 수 있는 사진입니다. 토르소 연쇄살인 사건이 미국의 또 다른 미제 사건이었던 블랙 달리아 사건인 엘리자베스 쇼트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토르소의 마지막 사건이 일어나던 1938년 12월에 클리블랜드 경찰서장 앞으로 이름 없는 편지 한 통이 도착한 적이 있습니다. 편지 안에 내용은 이제 편히 쉬시오. 난 따뜻한 캘리포니아로 갈 테니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블랙 달리아 사건은 1947년에 일어났고요. 당시 피해자인 엘리자베스 쇼트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었는데 이때도 블랙 달리아 사건에서도 자신이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라는 익명의 편지가 여러 번 배달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 알아본 토르소 사건의 범인이 10년 뒤에 캘리포니아로 이동해서 블랙 달리아 사건을 저질렀다라는 추측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잔인성으로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사실 이런 주장의 근거라고는 클리블랜드 서장이 받았던 그 편지 한 통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연관이 돼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엇 네스가 사망하기 몇 년 전부터 쓰기 시작했던 그 책 언터처블은요, 실제 영화로도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영화 장면인데요. 1987년에 영화로 엘리엇 네스를 연기한 배우가 바로 늑대와 추물의 감독이었던 케빈 코스트너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로 아직도 남아있고요. 한번 좀 보시면은 오늘의 토르소 연쇄살인 사건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